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전자 치료 다 해결되는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마치 이제 각종 대중서적이나 뭐 이런 데서 이걸로 뭐 하면은 대충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장밋빛 미래 이런 청사진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치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병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유전자가 한 개 혹은 두 개, 사실 두 개도 어려워요. 이게 한 개로 인한 질환, 거기에서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전자 한 개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환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드문 그런 어떤 선천성 질환 빼고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종 질환에서 왜 유전적인 어떤 뭐 소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고혈압도 그렇고 사실 뭐 당뇨도 유전적인 소인이 다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유전적 소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유전자 질환이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유전자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개의 유전자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유전자 질환이라는 건 딱 어떤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치료하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전적 소인이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먼 미래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데 지금 기술로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진짜. 대부분 우리 문제가 되는 질환들은 다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예를 들어 이제 복합 질환은 제가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유전자 한 6개 정도라고 하죠. 그럼 이 유전자 6개 이상 을 딱 맞춰주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걸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얘를 뭐 5, 얘를 7, 4, 뭐 1, 9, 8 이렇게 딱 맞춰주면 치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맞춰야지 이게 이제 치료가 되는지 그 정보도 없고요.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질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틀도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병들이 다 유전자 치료로 뭔가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 현재 이제 유전자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승인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승인이 된 질병이 딱 6개예요. 6개. 6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질환일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6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거는 아마 조금 유명한 질환이거든요. 림프종이라는 게 유명하고 그 중에 이제 이 DLBCL이라는 게 유명하기 때문에 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서도 어떤 특수한 형태 또 다른 치료에 실패해서 계속 이제 재발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유전자 치료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베타 지중해성 빈혈이라고 하는 아주 빈혈의 아주 특수한 타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별로 없어요. 또 이런 게 영어로는 이제 베타 살라세미아인데 요때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전성 망막 질환인데요. 유전성 망막 질환. 근데 이 유전성 망막 질환에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RPE65라고 하는 어떤 효소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유전성 망막 질환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넣어주면 드라마틱하게 이거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유전자 치료의 예로 되게 많이 등장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은요, 요걸 이제 실제 돈을 내고 치료를 한 그 애기가 있거든요. 애기는 아니고 좀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제 시력이 소실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영상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하지만 이 병 자체는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진행성 근이 영양증.
스파이널 머스큘라 이제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중증 복합형, 이게 쓰기가 힘드네요. 대충 쓸게요. 중증 복합형 면역 부전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영어로 SCID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 말씀드렸냐면 BCG 예방 접종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BCG 예방 접종이 거의 유일한 금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만 제한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자 치료라는 게 널리 대중화가 되려면 아직 뭐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은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를 빼다가, 세포를 몸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밖으로 빼요. 밖으로 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벡터를 감염을 시킵니다. 감염시킨 벡터 안에는 이제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잘못된 유전 정보를 이 벡터가 들어와서 교체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몸으로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있잖아요. 거기로 직접 이렇게 벡터를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가 이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이 벡터의 유전 정보가 통합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통합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세포 안에 우리 몸의 유전 정보는 그대로 있고 이 벡터의 유전 정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얘네들도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애들도 일을 하고 벡터도 일을 하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 아까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가 이 두 번째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이 베타 지중해성 빈혈, 이거는 이제 사실 골수에서 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의 골수의 세포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벡터를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유전 정보 바뀌겠죠? 그럼 그 바뀐 유전 정보 계속 분열을 하면서 자손을 만들어도 계속 바뀐 유전 정보가 지속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이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안전성의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 것인가? 네. 사실 뭐 지금까지 크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려가 되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유전 정보를 이렇게 벡터로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넣어준 것이 계속 이 기능을 할 것인가? 넣어준 것이 계속 액티브하게 있을 것인가, 자연스럽게 소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퀘스천어블한 그런 의문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뭔가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주면 항상 뭐가 잘 일어날 수 있냐면 돌연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암 발생입니다. 예, 별로 뭐 그런 게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좀 공간이 부족해서 위에다가 쓸게요. 세 번째는 이게 우리가 유전 정보가 이상한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빈혈 같은 경우에는 혈액세포의 이상이고, 유전성 망막질환 같은 경우는 망막세포의 이상이고, 이 진행성 근이형량증 근육이고, 이 SCID 같은 면역세포고 다 이제 이 세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가 넣어준 벡터가 엉뚱한 곳에서 발현한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외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걔가 이게 우리 몸인지 인식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게 좀 심각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 장기 이식했을 때 그걸 우리 걸로 인식을 못해서 생기는 그런 면역 반응, 거부 반응하고 똑같은 원리로 그런 거부 반응 비슷한 그런 게 이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 넣어준 벡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몸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개체,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꼭 우리 후손한테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옆에 접촉하는 그런 사람한테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거는 별로 없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널리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유전자 치료로 만병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좀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